예, 안녕하세요. 오늘 줌토크 세미나 51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템포러리 덴탈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서 41장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구강외과 영역에서 자이고마틱 리덕션 하는 그 관골 삭제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 관련성이 글쎄요. 뭐 개원이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만 요약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끔씩 구강암외과에서 악교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강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상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서 41장 이 끝나고 다음 주 정도면 42장이 리뷰가 끝날 예정입니다.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칼미시 책자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향후 저희가 이제 다른 책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터슨의 오랄 앤 맥실로페이셜 서저리라는 책인데요. 에센셜하게 구강암면외과 영역에 해당되는 수술적인 파트를 요약 정리한 책자입니다.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구강 내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한 책이어서 짧게 한 15, 16장 정도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 오랄 서저리, TMD 뭐 이런 부분들도 어, 하나씩 리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다시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덴탈 임플란트의 메인터넌스에서 보게 되면 41장 페리 뮤코사이티스 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다이아그노시스 클래시피케이션 에티올로지 앤 세라피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페리 뮤코사이티스는 치주 질환, 치주 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염증성 증상을 일으키는 거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골수에서의 염증성 증상들이 피질골과 치주 질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골수의 염증성 증상을 제거하고 골수에 이식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페리 뮤코사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질환을 처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어느 기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을 칼미 씨도 일정 정도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뮤코사이티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가장 이해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페리임플란트 디지즈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염증성 증상이 점막 부분에 있느냐, 임플란트 자체 내에 있느냐, 그리고 뼈 자체 내에, 뼈 골수 내에 있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파켓 뎁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41-1에 보게 되면 파켓 뎁스가 임플란트 주변의 파켓 뎁스나 아니면 치주 질환의 파켓 뎁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 박테리아의 성분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얕을 경우에는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 언에어로빅 콕사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파이로키트라든지 블랙 피그멘트 박테리오라이드라든지 후소박테리움들이 셀로 파켓 뎁스에서는 주로 나타나고, 아주 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르가니즘을 나타나는데 언에어로빅한 오르가니즘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이러한 박테리아 인펙션이 파켓 뎁스를 통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파켓 뎁스를 통해서 인펙션이 되고 그게 박테리알 인펙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언에어로빅 환경, 에어로빅에서 언에어로빅 환경이 발생되면서 그 주변에 치조골이 흡수되고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골수에 염증이 발생되는 질환들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플락하고 플락 컨트롤에 해당되는 플락과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큐트 네크로타이징, 그다음에 얼서레이티브, 휴모라, 그다음에 드럭 인듀스드, 스판테니어스하게 발생된다라고 플락 컨트롤의 플락에 대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바이오 필름 상에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바이오 필름이 구강 내 주변에서 임플란트 주변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구강 내에 푸드 데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바이오 필름들이 쌓이게 되면 그 쌓인 바이오 필름 내에 플락 컨트롤 플락의 내에 그람 포지티브라든지 그람 네가티브 어네오로빅이라든지 콕사이 등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점점 염증성 증상 등이 발생되고 어네어로빅한 상태로 발생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네어로빅 형태의 여러 가지 세포들, 특히 이제 피진지바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된 이 어네어로빅한 형태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의 인펙션에 의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알베올라 본이 파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많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들은 그 인터미디아라든지 AA균주라든지 AA균주, 트레포네마 덴티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프로보텔라 인터미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캄파일로박터 렉투스라든지 AA균주라든지 그 다음에 트레포너마 덴티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솔로지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강 내에 해당되는 세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상에서 뭐 피진지바리스라든지 덴티콜라라든지 뭐 뉴크레오톰이라든지 이런 세균들을 PCR로 검사를 해서 환자의 치주 질환이라든지 구강 내의 세균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환자의 중증도, 심각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구강 내 위생 상태라든지 스케일링, 큐렛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해드리면서 거기에 맞춤 형태의 비타민 D나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을 투여한다든지 오스코어 G라든지 가글제를 사용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한 30% 정도 감소시켜줌으로 인해서 치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주변의 소프트 티슈 주변, 임플란트 주변의 소프트 티슈에서 진지바이티스라든지 내추럴 치아의 주변과 같이 임플란트 주변에서 소프트 티슈에서 발생되는 염증성 증상을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라고 합니다. 뮤코사이티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박테리아 주변의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박테리아 종류로는 프로부텔라 인터미디아, 프로피모나스 진지발리스, AA균주, 트레포네마 포스티아라든지 트레포네마 덴티콜라라든지 프레포델라 니그레센스라든지 푸소박테리엄, 유클레오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PCR 테스트를 통해서 피진지바리스, AA균주, 트레포네마 아포스티아, 트레포네마 덴티콜라, 프레부텔라, 니그레센트,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오톰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 수치가 높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그 검사 수치를 확인하고 가글제와 그 다음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D를 투여를 해서 환자분 자체의
어, 그 박테리아의 율 자체, 감염률 자체를 낮춰주는 처방을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푸어 오랄 하이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임플란트 주변의 디자인이라든지 보철 디자인이라든지 피팅이 잘 맞지 않는 임플란트라든지 그 다음에 넌 케라티나이즈드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가 부족한다든지 그 다음 리테인드 시멘트가 남아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페리 뮤코사이티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런 페리 뮤코사이티스를 일으킨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오랄 하이진을 쾌적하게 해주면서 큐렛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 주변에는 플라스틱 형태의 아니면 타이타늄 큐렛을 이용해서 큐렛을 해준다든지 플락 컨트롤을 제대로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적인 처치를 일정 정도는 해줘야 되고 뮤코사이토시스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주변에 큐렛 일정 정도는 데브리망이라든지 큐렛을 통해서 염증성 증상들을 제거하고 시스테믹하게는 뭐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뭐 브러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큐레티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메케니컬 데브리망을 해준다든지 큐렛 같은 경우는 데브리망이나 그 프로페셔널 메케니컬 데브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타이타늄 큐렛을 요즘에 이제 많이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그 플라스틱 큐렛으로 이제 했었는데 임플란트 주변에는 임플란트 그 타이타늄 형태로 돼 있는 뭐 큐렛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큐렛을 해준다든지 스케일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TV 외장형 형태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내장형 형태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안티 마이크로바이얼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로는 클로렉사딘이라든지 0.2% 세탈필 피리디늄 클로라이드, 소디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1.0이라든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시트릭 애시드라든지 이런 EDTA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비든 아이오다인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면서 큐렛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클로로헥사딘을 커튼 팔렛에서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홀피모라스 피진지바리스라고 하죠. 피진지바리스가 92%까지 감소하고 포타딘 아이오딘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스타필로 에피디디미스라든지 캔디디아시스라든지 스트레프토코커스 생기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우리가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들은 캔디나 알피칸이라든지 클로로헥사딘과 클로로헥사딘 글루코네이트라든지 페놀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다면 뭐 스트랩토코커스 생규네스라든지 캔디디아스 알비칸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헥사딘을 사용한다든지 가글제를 사용한다든지 저희도 이제 가글제를 개발을 해서 오스코 G를 이용해서 가글을 사용하고 있고 비타민 D하고 아연이 씹어서 이제 잇몸 주변에 존재하게 되면 박테리아, 특히 피진지바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격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타본하고 가글제인 오스코 G를 환자분한테 임플란트 신입하고 3개월 정도 그 처방을 해줍니다. 같이 처방을 해서 환자들을 사용하고 임플란트와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서포트하고 있는 본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라메이션 리액션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합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와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클리니컬 심프텀을 보게 되면 버티칼 본 로스라든지 페리 임플란트 파켓이 심해진다든지 블리딩이 있고 엑슈데이트가 나오고 뮤코살 스웰링이 있고 에리세마가 있고 스웰링 있죠. 그다음에 가끔씩 동통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이오필름이라든지 오클루잘 스트레스라든지 페리오돈타이티스의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스모킹, 타바코, 그 담배를 핀다든지 다이아베트 멜리투스라든지 뭐 이게 DM 환자인 경우에 대부분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이오필름하고 오클루잘 스트레스인데요. 특히 오클루잘 스트레스가 특정 부위의 임플란트에 오클루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든지 플락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바이오필름이 임플란트 주변에 흡착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뭐 이로존이라든지 피팅,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 염증이 일어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성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적인 방식으로는 임플란트 주변에 스케일링을 한다는 큐레스 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케어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칫솔질도 잘해야 되지만 가글제를 일정 정도는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클로르헥사딘보다는 보통 천연 형태 오스코지라든지 이런 것들 가글제를 좀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드릴링 할 때, 임플란트 디자인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3번, 456, 456 형태로 구치부와 전치부를 나눠서 교합적인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구치부와 전치부를 나누어서 보철물을 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3번, 4번, 5번을 엮는다든지 엮어서 브릿지를 만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교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프로스돈틱 디자인에 있어서 에러에 의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푸드 데브리스가 많이 낀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멘트 타입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시멘트 타입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레진이라든지 G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잇몸 하방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굳게 되고 임플란트 표면까지 염증을 일으키는 경향들이 있겠습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휴먼 스터디 중에서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안티바이오틱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클로로헥사딘을 사용한다든지 봉그раф트를 다시 한다든지 뼈 이식을 통해서 그라인 티슈를 제거하고 뼈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고 레이저로 뼈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거기에 봉그раф트를 해주는 방법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 다이오드 레이저라든지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임플란트에 뼈 이식을 해주는 방법 등을 소개를 여러 연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리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로 바이올로직하게 본 멤브레인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지발 레벨이라든지 본 레벨이 뭐 3mm 이상 그 다음에 뭐 염증성 증상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non-surgical management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는 로 어브레시브 아미노 애시드 글라이신 파우더를 사용한다든지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레이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든지 뭐 CO2 레이저, 엔디아그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라인 티슈를 제거하고 뼈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로 어브레시브 파우더를 이용해서 그 주변을 임플란트 주변을 완벽하게 세척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뼈 이식을 하는 방법 등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임플란트를 노출이 많이 됐다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게 가장 좋겠고,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는 결국에는 골수에 식립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골수에 식립되어져 있는 골수를 보호하는 역할이 피질골인데, 그 피질골이 흡수가 되거나 염증이 발생되면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되고,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 표면에 주변에 뼈가 다시 뼈 세포들이 와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착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CO2 레이저나 엔디아그 레이저나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거칠게 다시 한번 해서 거기에다가 뼈 이식을 해보고 멤브레인을 사용해보기는 하지만 많은 성공률을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표면 시트릭 애시드로 표면 처리를 하고 레이저로 표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을 퍼퍼레이션 시켜서 블리딩을 유발한 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는 오스코어 G, 오스코어 T를 붙이고 그 위에 마이본을 깐 다음에 오스코 콜라겐으로 다시 뿌려서 수처를 해주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치료하는 방법 등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고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음, 랩핌이라고 해서 랩핌 형태로 보통 랩핌 형태 그 레이저 어시스트 뉴 어태치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표면을 처리하고 뼈 이식을 하는 방법 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펄스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티바이오틱 항생제 사용은 아미노클로크사이드 500mg, TID 형태로 사용한다든지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한다든지 미노사이클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미노사이클린을 많이 처방을 하는 편이고, 환자분들에게도 미노사이클린을 처방을 해서 수술 중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강 내에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1-15에 보게 되면 임플란트가 노출되어 있고 임플란트 주변에 타이타늄 브러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트릭 애시드 파우더로 이용해서 임플란트 커튼 팔렛으로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을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뿌리고 그리고 본그라프트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 티슈 텐전을 일정 정도는 제거를 해서 다이섹션을 하고 본그라프트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퍼퍼레이션을 하고 주변에 이제 여기에서는 오토그라프트를 하베스팅 해야 튜버로시티라든지 그 주변에서 하베스팅을 해서 뼈 이식하고 PRP를 이용해서 수처를 하는 방법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도 소개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퍼퍼레이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표면 처리하고 시트릭 애시드로 표면 처리하고 테트라사이클린 이용하고 퍼퍼레이션 시켜서 이 주변의 임플란트 표면에는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붙이고 그 위에 알로본을 깐 다음에 수처를 다시 한번 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페리 뮤코사이토시스는 환자의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드 같은 경우 플락 컨트롤을 하는 부분은 안티바이오틱 린스라든지 그 다음에 투스페이스를 사용한다든지 플로싱을 사용한다든지 토피칼 겔을 이용해서 처방을 해준다든지 프로페셔널 형태로 컨트롤을 하는 방법으로는 플락 컨트롤, 메케니컬 플락 컨트롤을 해준다든지 뮤코진지발 네브리망을 해준다든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인 경우에는 넌 서지컬 방법으로는 타이타늄 서피스를 이용해서 타이타늄 큐렛을 해준다든지 레이저를 이용해 준다든지 타이타늄 서피스 자체를 디스인펙션을 시키고 그 주변에 뼈 이식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좀 쭉 했고요.
뭐 시트릭 애시드라든지 클로로헥사딘이라든지 테트라사이클린 페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분들에게 팔로업 체크를 하실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케라티나이즈드 티슈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통 그 어태치 진지바가 부족한 경우에는 팔레트에서 떼서 수처를 해주는 방법으로 파샬 시크니스 플랩을 통해서 수처를 해서 플랩을 이식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를 하고 있고, 알로그раф트 형태로 요즘에 그 아셀룰라 더미스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구해다가 수처를 해주는 것도 팔레트에 상처를 입히면서 도네이션 사이트에 공통을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리테인드 시멘트가 남았을 경우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을 경우에는 플랩을 젖혀서 염증을 제거하거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피겨 41-22에 보면 임플란트 주변에 시멘트가 차 있어가지고 임플란트가 완전히 그 괴사가 되는 형태로 그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겨서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멘트 타입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임플란트를 스크루 타입으로 다 바꿨고요. 스크루 타입으로 바꾸면서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든지 임플란트 주변에 해당되는 뭐 티슈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시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본그라프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멘트 제거하는 것은 뭐 서지컬적으로 제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서지컬적인 부분으로 플랩을 젖혀서 임플란트 표면 제거하고 크라운도 제거를 해서 스크루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서 시멘트를 붙여서 임플란트를 스크루 타입으로 연결하는 SRP 형태로도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시멘트를 잘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굳기 전에 뭐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간 시멘트 타입은 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리 임플란트 주변에 뮤코살 하이퍼플라시아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염증성 증상으로 하이퍼플라시아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알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자의 헤비츠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모널 체인지라든지 메디케이션을 장기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진지발 하이퍼트로피가 발생되는데요.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에도 그 브러싱이 많이 그 하이퍼트로피가 많이 발생하고, 진지백터미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일정 정도는 하이퍼트로픽한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을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 가글 솔루션은 클로로헥사딘이라든지 가글 솔루션을 오스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서 환자분한테 치료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퀄리티 스코어 스케일을 보게 되면 뭐 보통 이제 석세스라고 하는 것은 오세 인테그레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동통이 없고 파켓 뎁스 자체는 3mm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염증성 증상이라든지 블리딩이 없는 경우를 대체적으로 석세스라고 보고 있고, 옵티컬 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토콜 2에 보게 되면 스테이지 1인 경우에 오세오 세퍼레이션이라는 페리 뮤코사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동통은 없지만 임플란트 주변 그 주변에 뮤코사의 인플라메이션 체인지를 일으키면서 파켓 뎁스는 4mm 플러스 마이너스 4mm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컴프로마이즈드 얼리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2 내지 3mm 정도의 레디올로직한 본 노스가 있는 경우를 얼리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더레이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파켓 횟수가 6mm 이상인 경우를, 그 다음에 본 노스가 25%에서 50%인 경우, 그 다음에 페일리어로 보고 있는 것은 파켓 횟수가 8mm 이상이 되고 본 노스가 50% 이상이 되는 경우, 모빌리티가 있는 경우는 이거는 빼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퀄리티 스퀘어를 통해서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본그라프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클리니컬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모빌리티가 있고 그다음 버티컬 모빌리티가 있으면서 프로그레시브한 본 노스가 있고 언컨트롤한 엑시데이트가 많이 나오고 50% 이상의 본 노스가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1-31 같은 경우에는 그룹 3, 컴프로마이즈드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본그라프트 크레테시 하고 임플란트 주면 처리해서 뼈 이식을 다시 한번 해보는 방법을 추구할 수가 있겠고요. 41-34처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완전히 50% 이상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또한 임플란트를 페일리어를 하고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하시는 방법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일정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와 페리 뮤코사이티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임플란트를 빼야 될 위치나 빼야 될 기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 칼미 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41장 설명을 좀 드렸고